인테리어를 살면서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한다면 그 횟수가 증가하겠죠.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두 번째, 일반 인테리어 회사. 세 번째, 동네 인테리어. 그냥 인테리어나 그냥 제가 일반 인테리어나 동네 인테리어라고 명칭을 말씀드린 건 절대 비하하거나 급이 낮은 인테리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편의상 일반 분들이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아서 명칭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디자인 회사는 다 디자인해서 시공까지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투시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별개로 있습니다. 디자인과 시공까지 하는 회사, 개개인이 의뢰를 진행하였을 때 어떠한 디자인으로 방향을 못 잡거나 아니면 큰 컨셉은 있으나 공간에 적용이 힘들 때 이럴 때 디자인 회사들이 알아서 정리 또는 디자인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단점이라면 디자인이라는 명목상의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됩니다. 회사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시공비와는 별도의 금액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을 그냥 일반 인테리어 회사라고 지은 부분은 디자인 회사와 따로 분리할 만한 명칭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인테리어 회사들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디자인 회사와 협업하여 디자인 회사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전문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물론 일반 디자인 회사라 그래서 일반 인테리어 회사라 그래서 디자인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강점으로는 시공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일반적인 디자인 외에 좀 더 창의적이거나 좀 더 디자인이 좀 스케일이 좀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네 인테리어. 이것 또한 제가 명칭만 붙인 거라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동네 인테리어는 거의 주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꼭 주거가 아니더라도 동네 상가나 오피스 등등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디자인에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기존에 해왔던 패턴들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장점이라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두 회사들 제외하고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다는 점, 또 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던 분들이라면 동네 주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AS를 진행할 때도 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단기가 하나 나갔을 경우, 동네에서 불렀을 경우에는 보통 현장 출동 비용으로 한 5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안을 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불렀을 경우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한 푼 가까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금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일반 회사들과 다르게 디자인이 조금 아무래도 창의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인테리어에서 나눠지는 회사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굳이 저는 패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허라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들 또는 프리랜서 또는 어쨌든 개인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허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굳이 면허를 가지고 업체를 판단하시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마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과 진행하시면 되긴 하지만 비용적으로 봤을 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장 답사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현장을 보지 않고 견적이 나올 수 없으며 자세한 레이아웃 또는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견적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견적을 알려주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현장을 보지 않고도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 또는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면이 지금 현장과 가장 최신으로 나와 있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가지고 있는 현장 사진이 정말 정밀하게 잘 나와 있고 이렇다 하면 물론 업체가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대략의 견적이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견적도 가견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디자인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레이아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무조건 현장 답사는 필수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과 포트폴리오입니다. 면허는 없어도 괜찮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회사라면 저는 패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를 진행하셨거나 개인적인 다른 상가나 오피스 등등의 인테리어를 진행하셨을 때 소득공제나 지출 증빙으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증거가 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겠죠. 그러니 사업자가 없는 회사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와 미팅 때 만나셨을 때 받은 명함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미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미팅에서는 꼭 인테리어 회사를 방문하셔서 회사가 실존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규모가 꼭 크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잘하거나 규모가 꼭 작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못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프로젝트를 맡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과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꼭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미팅을 하는 이분이 정말 신뢰가 가고 일을 잘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미팅을 여러 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이 이 회사랑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저는 포트폴리오 요청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최신 데이터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회사가 바쁜 회사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뭘 봐야 될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가장 최근 프로젝트들 중에 실사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실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3D 또는 이미지로만 포트폴리오에 첨부되어 있다면 그런 회사들 또한 저 같은 경우 패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이런 것들은 잘 해서 진행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공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시공이 그 프로젝트를 잘 표현했는지 라는 것들을 보시려면 실사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 맡겨서 시공을 의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보실 때 이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를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가장 최근 프로젝트였다면 만약에 상공간이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거기 계신 주인분과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견적서 양식입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잘 이루어졌고 제가 신뢰를 갖고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걸 잘 이루어지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에 모든 구성이 다 식으로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 패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견적서에 식으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물량이 너무 적어서 산출을 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비용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벽체 한 면에 도장을 한다라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가지고 산출을 했을 경우엔
실질적인 인건비, 자재비, 기여비용 등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식으로 정리를 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식으로만 나와 있다. 이럴 경우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견적서에서 간략하게라도 자재나 또는 마감재 또는 내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자재에 대한 구성 요소가 없다면 그 견적서를 주신 업체도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냥 딱 목공사식 얼마 이렇게 된 업체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목공사를 하더라도 과연 마감재에 석고보드를 썼을 것인지 MDF를 썼을 것인지 합판을 쓸 것인지 이런 간략한 것들이라도 적어놓는 회사들이 좀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견적서에 관련된 건 다음번 영상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계약서 및 임금 지불입니다. 정말 이제 4번째까지 잘 오셔서 견적서도 잘 맞았고 이제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견적서에 나올 금액과 최종적으로 미팅을 거치셔서 금액 조율을 하신 뒤 잘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한다. 그렇다면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 안에 언제 어떻게 날짜에 어떤 날짜에 금액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내 공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시려면 물론 뭐 공정표까지 받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공정표를 기간이 짧다면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보셔도 그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확인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면서 계약서는 꼭 요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또한 하자 이행, 하자 보수가 얼마 기간 동안 되는지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근래 들어서 3년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해준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지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보시면 언제 어떻게 금액을 보내줘야 되는지도 계약서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한 달 공사는 기준으로 만약에 15일이 지난 시점이면 중도금이 나가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계약금이나 성금은 공사가 시작하는 날 지불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 부분도 있어서도 하나 또 짚고 넘어가자면 성금은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절대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공사가 시작하는 날 입금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뻔히 아시겠죠. 뭐 들어와서 자재가 1도 들어오지 않았고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지도 않는데 돈이 먼저 나간다?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은 그날 공사가 첫 시작되는 날 확인을 하시고 업체가 들어왔는가를 확인하시고 자재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는 철거를 어느 정도 시작했는지 이런 걸 보시고 계약금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공사 금액의 10에서 30%까지가 성금 또는 계약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중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 책정되며 잔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까지 책정이 됩니다. 요 퍼센테이지들은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셔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1000만원짜리 공사를 기준으로 계약금 30%다. 그럼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중도금이 50%다. 그럼 500만원. 그럼 결론 잔금은 20%, 200만원이 남겠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금액은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하여 조율하실 수 있고 날짜 또한 마찬가지로 중도금이 내가 보름이 지난 후에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뭐 좀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의가 가능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누구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어떤 이유로 틀어졌거나 클라이언트와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간에 좀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깜냥이 안 되지만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거나
또는 책임감이 없어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사기 아닌 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좋게 돌려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진행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